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했다. 남편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나는 그를 믿었고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90억 원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돌아오려 한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나는 지금 곧 전 남편이 될 태영과 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몇 달 전 외도를 저질렀고 이제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태영과 나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그전에도 약 3년 동안 연애를 했다. 우리는 결혼 8개월 차에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했었다. 이미 4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 우리 둘 다 불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내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너무도 간절히 내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태영은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나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와 나는 몇 달 동안 거의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내 감정 상태에서 남편까지 멀어지니 더욱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태영과 다시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 태영은 그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고 바람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직후 그는 이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그 여자가 학회 참석차 한국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점심을 함께 했고 결국 그 만남이 불륜으로 이어졌다. 태영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말이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태영이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았다. 내 어깨를 토닥이거나 괜찮다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행동조차 없었다. 그저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내가 1시간 가까이 울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겨우 울음을 멈추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부모님 댁에서 지낼 거야. 지금 상황에서 좀 쉬어야겠어. 나는 그에게 애원했다. 그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나와 이야기하기도 전에 짐을 다 싸놓았고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다시 오열했다. 그리고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자정이 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다. 나는 너무 우울해서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서 오는 전화도 지인들의 문자도 전부 무시했다. 결국 몇몇 친구와 친척들이 나를 걱정해 찾아왔지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 돌아가! 난 괜찮아. 문 안 열 거야.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후 떠났다. 솔직히 말해 그때 나를 걱정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거의 2주 동안 나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며 TV를 보다가 잠드는 삶을 반복했다. 거의 좀비 같은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이 찾아왔다. 나는 늘 그랬듯이 거실에서 나가줘. 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했고 꼭 직접 말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나가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너는 휴대폰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서 아무도 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나는 태영과의 일로 이미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고 소식까지 겹치자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촌이 떠난 후 나는 너무나 크게 울어댔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이웃들이 걱정되어 문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다. 그날 저녁 나는 급히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집으로 향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티켓을 끊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멍한 상태였다. 공항에서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다. 나는 내내 공허한 상태였다. 거의 울지도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최소한 2주는 함께할 생각이었다. 그분께는 기댈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내 옆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조문객과 친척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우리는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해외에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어머니와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도 장례가 끝난 뒤 우리는 짧은 대화라도 나누며 서로 의지하려고 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버텼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어머니마저 잃고 말았다. 사인은 자연사라고 나왔다. 잠결에 조용히 떠나셨으니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슬픔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우리는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내 곁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머릿속을 꺼버린 채 기계처럼 움직였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아버지의 비서와 함께 법적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먹고 TV를 보고 잠드는 생활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너무 우울해서 밥도 잠도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 회사를 나가지 않은 지 몇 주가 지나자 나는 결국 해고당했다. 회사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해고할 이유는 충분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결말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다들 내가 고향집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4달이 흘렀다. 나는 5달 넘게 실직 상태였고 그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깨달았다. 나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집세와 공과금을 내는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모든 걸 방치했다. 이런 상태로 1달 반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머리가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빗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봤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머리는 마치 둥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엉망이었고 옷은 때가 타서 더러웠으며 내 얼굴은 너무 해숙하고 퀭해서 마치 공포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빗어보려 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빗이 머리카락에 엉켜 2동강이 나버렸다.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확 뒤바뀌는 듯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울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눈물과 함께 모든 걸 쏟아내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고 고급 스파에서 전신관리와 마사지를 받았다. 사실 돈은 충분했다. 태영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모아둔 돈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좋은 직장을 다녔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다. 게다가 태영이 떠난 후로는 혼자였기에 큰 돈이 나갈 일도 없었다. 먹지도 쓰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돈은 쌓여 있었다. 그렇게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새로 장만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집 안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었다. 결국 청소업체를 불러 대청소를 맡겼다. 솔직히 말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불임 판정을 받았고 남편에게 배신당했으며 부모님을 잃었고 직장까지 잃었다. 단 몇 주 만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집이 깨끗해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하자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쇼핑과 외적인 변화가 순간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다. 나는 분명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혹시 필요할지도 모를 추천서를 위해 이전 직장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 전 직장 상사가 나를 다시 회사로 불러줬다. 그녀는 아들이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라면서 나 같은 상황에 처한 직원을 돕지 않는다면 아들이 실망할 거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의 아들이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내가 적절한 상담사를 찾는 걸 도와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자리를 얻었고 적당한 상담사를 찾자마자 정신상담을 시작했다. 지금 한 달째 매주 상담을 받고 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태영과의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것. 나는 어쩌면 아직 그가 돌아올 거라고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내 삶 자체가 너무 엉망이라 이혼을 처리할 정신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4일 전 오랫동안 받지 않던 전화 중에서 태영의 이름이 뜬 전화를 받았다. 나는 너무 기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거의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오랜만이었다. 그런데도 태영에게서 연락이 오자 나는 어리석게도 그가 나에게 돌아오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고 착각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거의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제야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태영은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갔던 단골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태영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그를 안아주었다. 그도 나를 보고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떠난 후 여행을 다니며 몇 달 동안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모든 곳이 아름다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피웠던 여자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여행을 떠나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말투가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과거형으로 이야기했기에 나는 바보같이 그 관계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여자랑 아직도 사귀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아니, 그녀는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대 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인도 아직은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바보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관계가 끝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때 나는 태영이 나에게 돌아왔다고 믿었다.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저녁이 끝날 무렵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자리에 남아 있었다. 계속 잡담을 나누었고 디저트를 주문한 후에야 용기를 내어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우리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 태영은 내 손을 살며시 잡더니 말했다. 나보다는 내가 훨씬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는 조심스레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친구들을 통해 들었어. 내 부모님 두 분 다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락 한 번 없었던 것도, 위로하러 오지 않은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찾아오지도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여행 다니느라 바빴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펐어. 난 두 분을 정말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여행 중이어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연락하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곱씹으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한 이유가 사실 있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일이 있거든. 나는 마침내 그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혼 서류 말이야. 혹시 내가 정리하고 싶은 재산이나 가져가고 싶은 물건 같은 거 있어?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태영은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헤어진 지도 꽤 됐잖아. 이제는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각자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이 자리는 화해를 위한 저녁이 아니었다. 이건 이별을 위한 저녁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완전히 상황을 잘못 읽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굴욕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태영은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녁이나 한 끼 하자고 부르더니 자신이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냈는지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론을 꺼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 문제도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남겨진 게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그냥 비웃으며 웃어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한테 남겨진 재산, 태영, 우리한테 남겨진 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는 70억 원 정도 남았고 너한테 남은 건 이혼 서류뿐이야.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사실 나는 이미 부모님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남겨진 재산을 최대한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예상된 총 금액은 약 70억 원. 부모님이 직접 남겨주신 자산만 해도 20억 원 정도였다. 상속 절차만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은 매각 후 몇 주 안에 모두 정리될 예정이었다. 이미 구매 희망자가 많았기에 오래 걸리지도 않을 일이었다. 그동안 태영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계속 떠벌리기 바빴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기로 했다. 이제 나는 그와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눈부시게 펼쳐질지 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상속 재산이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태영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게다가 그는 이미 불륜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자료조차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날 떠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덕분에 이제야 내 삶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아. 나는 이제 부자가 됐고 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표정 짓는 거지?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내가 한 행동이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넌 남편한테 아이도 못 낳아줘서 그가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너를 지지해준 남편에게 재산 한 푼 나눠줄 생각도 없다니? 나는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태영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한 짓이 너무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들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그냥 조용히 나왔어야 했나? 굳이 그의 눈앞에서 재산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났던 그에게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그 일이 있은 지 3주가 지났다. 그런데 태영의 가족과 친구들은 점점 더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들은 SNS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거의 혐오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고의적으로 복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태영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했다. 결국 바람도 내 탓이라는 논리였다.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태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필 그때 옛 친구가 돌아왔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태영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내가 최악의 악역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처럼 불임 문제를 겪고 있었음에도 나는 단 한 번도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 적이 없었다. 그래도 됐다.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절대 쉽게 끝내주지 않을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지금 당장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모두 고소하겠다. 이제 그들의 소문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내 평판을 망칠 생각이 없었다. 태영이 이혼을 거부하고 나왔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단다. 이제야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절대 내 유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했다. 그래서 갑자기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온라인 괴롭힘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도 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정말 웃기고 있다. 몇 시간 전 태영이 이혼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했다. 난 마음을 바꿨어. 우리 결혼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진심으로? 아니면 70억 원 때문이야? 나는 태영과 정말 끔찍한 말다툼을 벌였다. 너무나도 분하고 증오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감정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야. 아니었다면 애초에 나한테 전화도 안 했겠지. 그리고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일 뿐이야. 너도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지금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 남자는 정말 최악이다. 내가 이런 인간과 다시 잘해볼까 고민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 이건 그냥 철저한 금전적 계산이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재산을 원하고 있었다. 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군가 법적으로 그를 제대로 혼낼 방법을 안다면 제발 조언을 부탁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다. 솔직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 이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솔직히 지치는 일이지만 일단은 시도해보겠다는 그의 뜻을 받아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될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관심 없다.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거의 2달이 지났다. 예상대로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혼을 확정 지었다. 이제 태영이 원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 결과에 크게 분노했다. 한편 상속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덕분에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도 모두 회수할 것이고 그 이상을 얻을 예정이라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아마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웃으며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인생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배신당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겨냈고 이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